자, 교재 238페이지입니다. 중개업의 보수편, 중요한 단원입니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공부를 왜 하시죠?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시죠? 합격하려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고 싶어서 이러면 성을 풉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는데, 합격을 하면 뭐 하시죠? 합격을 했다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예정이고, 중개업을 하면 보수를 받으려고 중개업을 하니까 지금 보수편은 우리 공부하는 데 가장 목적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런 뜻이고, 이 중개보수는 계산 문제 하나, 이론 문제 하나, 반드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희한하게 작년에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32회 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10월 30일인가 그랬는데 거기 법이 바뀌기를 10월 17일 열흘 전에 바뀝니다. 이 보수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열흘 전에 바뀌니까 문제 내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시험 치기 전에 바뀌는 거니까 이거 신경 써야 된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는 출제될까요? 안 될까요? 100% 출제됩니다. 100%. 그래서 중요한 단원입니다를 예고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수편이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중개보수가 뭘까요? 하면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고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매수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보수를 받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론 문제로서 이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수 청구권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출발을 하면서,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발생을 했으면 행사 받아야 되죠. 행사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소멸되는 사연은 어떻게 됩니까가 출발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소멸이 가장 중요하고 원래는 출제가 될 부분도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행사, 소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청구권 하고 내려왔고 1. 청구권의 발생 찾았나요? 발생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보수 청구권은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유효한 중개의뢰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 중개의뢰 계약으로 발생을 한대요. 그 중개의뢰 계약을 우리는 일명 중개계약이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제가 적기는 적었지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개계약이 뭐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랍니다. 두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하죠?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사주세요 해야 이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발생을 하잖아 지금, 그죠?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파트 좀 잘 팔아주세요 그러겠지. 자,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한다. 적었지만 상식이에요. 자,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행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행사의 조건은 교재 중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필기만으로 합니다. 거래 계약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적었지만 상식입니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만 있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죠. 팔아줘야 되잖아요. 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한 걸 적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소멸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상단 소멸에 대해서는 별표 탁 찍어놓고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1번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갑니다. 자, 개공사의 고의과실에 길게 동그라미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랬죠. 뭐 때문에 소멸한다고요?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무효 해제 취소되면, 자, 일로 들었으니까 적어주세요. 소멸의 조건이 뭐라고요?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멸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의 더 의미는 이런 거죠. 그러면 소멸의 조건에는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서 지금 동그라미 체크해드렸고 옮겨 적었는데, 이렇게 적은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걸 보충 설명을 한다고요. 현장에서도 굉장히 잘 틀리는 모습인데, 자, 이 말은 지금 이런 이야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설명하기를 매수자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죠.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법률 용어니까 풀어서 이 을을 세댁이다 이렇게 부릅시다. 자, 세댁이 또 누굽니까 하면 헌댁의 반대말이 세댁이에요. 세댁이 개공사에게 다음 달에 결혼할 거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그것을 중개계약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천호동 쪽에 있는 아파트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한다 이 말은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 그죠? 자, 중개계약이 있었고 거래계약도 성립이 됐죠. 자, 그러면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 세댁이 계약을 해놓고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갑니다. 자랑하러 간 거죠. 사실은 다음 달 결혼하면 살려고 아파트 계약하고 왔습니다 하고 가니까 가끔 그런 시어머니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3만 원 들고 촛불 켜놓고 비는 데 가서 물어보러 갑니다. 물어보러 가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방향으로 가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런 게 나옵니다. 누가 해롭다고요? 당신 아들이 해롭소. 세댁이 해롭소 이러면 걱정 덜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해롭소 이래 되면 세댁이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세댁은 못 갑니다. 헌댁은 갈까요 안 갈까요? 헌댁은 갑니다. 이 돈을 지금 1,000만 원 줘놓고 왔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세댁인지 헌댁인지 구분이 되는데 자, 세댁이 못 가면 중도금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지급 안 하겠지. 잔금도 지급 안 되겠지.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이 깨지더라도 수수료 300만 원은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는 재밌게 이래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세댁이다. 지금 계약금 1,000만 원을 날렸는데 이게 계약금이 1,000만 원이니까 그렇지 계약금 1억이면 1억 날리고도 수수료 500만 원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댁이면 지급한다 안 한다? 아, 고민스럽죠. 반대로 여러분이 개공사다. 세댁한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또 크게 하죠. 받아야 한다 이러잖아. 그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렇고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법의 모습이라는 게 항상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데 세댁이 줘야 받지.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자, 또 1. 삽을 들고 간다. 시작해야 되죠. 호미를 차고 간다. 지금 삽을 들고 가서 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소송해야 돼. 여러분 민사소송은요. 이긴 사람, 졌는 사람이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여러분이 개공사거든. 야, 세대가 좋은 말 할 때 수수료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소송한다. 소송하면 비용도 네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야 돼요. 받아놓고는 이 세대기 불쌍하거든. 다 돌려주든지 반만 돌려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받아야 한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죠?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그거 받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래 시험 되겠습니까? 내일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자기 고정이 확 돼 있어가지고 저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래 가는가 봐. 그죠? 받아야 한다.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은 세댁 사건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매도인도 당사자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1억에 팔겠다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는데 누가 오더니 우리 아파트 2억에 팔아준대. 그럼 여러분도 안 된다. 계약한 대로 1억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계약을 깨야 되겠습니까? 깨야 되지.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고 계약이 깨고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방금 보다시피 계약이 깨진 원인이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깨졌다면 소멸하겠다. 지금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죠? 이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제했던 문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하고 거래계약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X. X예요. 왜 X? 개공사의 고의과실한 말이 좀 빠졌잖아요. 세대의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개공사의 고의과실에 크게 동그라미 딱 찍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를 뭐를 건드린다를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댁 사정으로는 깨지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6, 7월 달쯤 되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게 세댁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댁 사정입니다 하니까 헌댁의 반대말 개사코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지금 한 거죠. 뭐를 의식하는지를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를 유명한 세댁 사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의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겠지. 그래서 교재 제일 하단에 내려오면 거래 금액의 산정하여 한 장 넘기시면 자, 매매 계약은 뭐가 기준이 된다?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된다. 매매 대금이라는 것은 오늘 5억에 사고 팔았다. 그럼 5억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매매 대금입니다. 2번 교환 계약 별표입니다. 원래 교환 올 때 돼가죠. 교환 계약인 경우에는 교환 대상 물건 중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큰 동그라미.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평균 금액으로 한다.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큰 금액으로 한다. 3번 임대차 별표. 자, 기억. 임대차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 되며 다만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 월세 등이 있으면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얼마?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니은 다만 또 별표입니다. 그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얼마로 간다? 70을 곱한 금액으로 해라. 이건 중요합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조그마한 물건이겠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3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뭐 2년으로 기간을 두고 계약했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거 수수료 계산하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금 보다시피 보증금 1,000 더하기 월세가 얼마? 30만 원 곱하기 100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이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를 배우셔야 돼요. 권리금은 얼마를 받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평당 5만 원으로 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어쩌고 권리비는 어쩌고를 막 적어놓으면 문제가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뭐만 계산하면 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만 계산합니다. 자, 하니까 30만 원 곱하기 100 얼마? 3천. 합이 4천이네. 5천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라. 30만 원 곱하기 얼마? 70을 하니까 1,000만 원에 더하면 37은 21, 3,100만 원으로 계산하라. 지금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월세 곱하기 얼마로 가는데? 100으로 가는데 5천이 미만이면 얼마인다? 70으로 곱해라. 계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밑에 4번도 중요합니다. 분양권을 거래합니다. 분양권은 어떻게 받는데? 하니까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하는데 자, 거기 줄 것이야 돼요.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그게 줄을 꺼놓으셔야 돼요. 거래 금액으로 하는데 이는 통상 건설회사에 납입한 기납입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금 이 교재를 적은 저자가 참 애매하게 적어가지고 수험생들이 읽으면 틀리도록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총 분양 금액이라는 것과 총 대금 지나가죠. 그거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싹 지워버려요. 그냥. 그죠? X를 하든지 확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왜 틀리게 만드는가 하면 원래 법의 분양권은 이렇게 받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아봤나요? 내가 이 아파트가 5억짜리입니다. 내 5억에 분양 받았다. 이 말 들으셨죠? 5억에 분양을 받았으면 아파트는 언제 생기죠? 한 2, 3년 있어야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동안에 내가 계약금을 1,000만 원 냈고 중도금을 5천만 원 냈고 피가 5천만 원 붙었다. 나 이거를 팔았다. 이거를 팔았다를 분양권을 거래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수수료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총 분양 대금 5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냈는 돈, 기납입 금액이 얼마? 계약금 1,000, 중도금 5천, 합이 6천이죠. 피를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계산해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기납입액에 피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답인데 총 분양 금액이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근데 그 교재는 괜히 적을 때 자기가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이렇게 적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헷갈리게 절만하게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헷갈리게 만든다니까요. 자, 그래서 싹 지우라 그랬죠. 그리고 그거 보지 말고 이거를 보시라고요. 분양권은 어떻게 계산한다? 자기가 낸 돈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지 총 대금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 교재 적어놓은 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헷갈리게 절만하게 적어놨다고. 총 대금 이런 말이 막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총 분양 금액이 아닌 자기가 낸 돈의 프리미엄을 합산합니다. 이런 표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 책이라고 다 믿고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지울 건 지워버려야 돼요. 내려가서 드디어 큰 2번 요율의 산정입니다. 이게 범위죠. 별표 찍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걸 배웠는데 대체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밑에 요율의 산정 보니까 1. 주택의 보수에 대한 요율이다. 주택 동그라미 합니다. 오른쪽 241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한 보수 주택 이외까지 4글자의 동그라미. 자, 대답해 줍니다. 자,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주택과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택 외로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묻기를 주택이 뭘까요? 주택 하면 아파트, 빌라, 원룸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택 외에는 뭘까요? 그래, 토지, 상가, 빌딩, 공장 이런 거겠죠. 이거 왜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법에서의 보수는 주택이냐 주택 외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면 또 설렁설렁 따라가는 학생이 나온다니까 지금. 그죠? 수투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택이냐 주택 외냐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받을까요? 하니까 240페이지 제일 하단 기억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요게 작년 10월 달에 바뀐 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표 다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그 출제자는 자기는 이거 암기 다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시험 쓸 때 요율은 주는 게 원안이니까 그래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금은 예민하게 한번 봐야 돼. 올해 시험을 걸러서 내년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표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서 주니까 올해는 그래도 첫 해니까 조금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표를 보는 방법 크게 매매 교환의 동그라미. 자, 매매 교환으로 돼 있고 표를 쫙 보니까 제일 밑에 15억 이상이면 얼마? 1000분의 7 요까지는 찾겠습니까? 아, 그러면 매매는 최대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0.7%까지 받을 수 있다. 요까지는 표를 읽을 줄 있잖아. 그죠?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임대차 동그라미 놓고 임대차는 내려가니까 얼마? 최대한 얼마? 0.6까지 받을 수 있구나. 이 정도의 표는 볼 줄 알아야 되지. 그죠? 그리고 표 바로 밑에 니은. 이런 기역의 지금 보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상 비율을 거래 가격에 곱하여 보수를 받되 특광시 조례상의 한도가 만약에 있다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특광시 조례도 줄을 하나 딱 끊는데 지금 그렇게 난잡하게 적은 글씨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있다. 근데 국토교통부령의 범위를 지금 표를 보니까 매매는 얼마까지? 0.7%까지 맞죠? 최대한 0.7. 그 다음에 임대는 얼마? 0.6%까지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이게 법조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표를 보면서 표가 다는 암기를 못하더라도 매매와 임대로 구분이 돼 있구나. 이 표는 볼 수 있어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최대한 15억 이상이면 0.7%, 여기는 15억이면 0.6%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표가 돼 있더라고. 그죠? 표를 막 암기하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뭐 암기해서 나쁠 리는 없지만 인간의 머리가 한계인데 막 암기만 다 시킨다고 능사 아닙니다. 공부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죠? 다 나와도 많이 나와도 이건 한 문제밖에 나올 방법이 안 되는 걸 이것까지 숫자 다 잡고 있다는 건 무리예요. 다른 공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크게 어떻게 해요? 법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얼마? 매매는 0.7%, 임대는 0.6%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가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럼 표대로 0.6이면 0.7 이렇게 받지 또 왜 또 시, 도, 조례로 정합니까? 굳이 질문을 한다면 대우 푸르지오 30평짜리라는 아파트가 강원도 홍천에 가면 3억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강자가 들어가도 서울 강남에 가면 15억 합니다. 같은 대우 푸르지오 30평짜리가 하나는 15억, 하나는 3억. 왜 그럴까요? 땅값 때문에 그래, 땅값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공사라도 15억짜리를 파나 3억짜리를 파나 수수료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뭔가 좀 모양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서울 물건은 서울시장이 제일 잘할 것이고 강원도 물건은 강원도지사가 제일 잘할 것이니까 각 시도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있을 것이고 경기도 조례도 있을 것이라는 느낌은 가지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경기도 물건만 거래하거나 서울 물건만 거래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 표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 칠 때는 표를 준다고 0.3% 주는데 원래는 첫 해니까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 외인 물건은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주택 외 오른쪽에 갑니다. 241페이지 2번의 기억. 주택 이외의 물건에 대한 보수는 역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0.9%죠. 줄 것입니까?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에 동그라미. 자, 그럼 불러주세요. 주택 외는 어떻게 받으라고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뭐라고 했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받아라. 이게 법조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배우셔야 될 것. 주택은 방금 표를 보다시피 매매와 임대가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근데 주택 외에는 그런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0.9%잖아. 그죠? 이거를 뭐라고 그럴 거다? 매매는 얼마, 임대는 얼마. 예를 들면 X인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딱 건드리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죠? 이거를 수업 때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오전반 중에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자격증이 풀려서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수업 마치고 가시면서 커피를 한 잔 들고 들어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커피 덜덜덜 떨고 들어올 때 벌써 중요한 질문 하겠구나 느낌을 딱 가졌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공장을 거래하러 갔는데 이 10억짜리 공장을 매매하면 얼마, 임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염없이 쳐다봤죠. 커피 덜덜덜 떨고 올 때 벌써 중요한 질문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죠? 공장은 주택 외인 물건은 매매 임대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10억짜리면 매매기나 임대기나 0.9% 범위 내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 질문을 그래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찍어놨었어요 완전히. 몇 년 지난 이후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도 돼요. 비밀 준수의 의무예요 하여튼. 그치?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가 하면 주택 외인 물건은 매매 임대의 구분이 없다는 말을 기억하라는 거지 또 커피 덜덜덜 떠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주택은 매매와 임대로 구분이 돼 있어. 근데 주택 외인 물건은 그냥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자, 요즘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거래해요. 여러분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도 쓰고 업무용으로도 써요.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오피스텔이 한번 봐봐요. 여러분 5억짜리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5억짜리를 주택으로 보면 거기 표 보고 계십니까? 240페이지 제일 하단.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표가 어떻게 되지요? 위에서 세 번째 칸 맞습니까? 2억에서 9억 사이에 5억이면 요율이 얼마? 1000분의 4, 4, 5, 20, 20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상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0.9% 범위에서 받잖아요. 그럼 5억이면 5, 9, 45, 450, 450이면 900만 원 받는다고.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 똑같이 5억짜리를 거래해도 이게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확 달라지니까 오피스텔을 거래하면 분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고. 그래서 오피스텔은 별도로 받으라고 법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오피스텔입니다. 제일 밑에 표 보고 있습니까? 241페이지 하단 규칙 제20조 해놓고 자 거기 1 보면 건축법 시행령 찾았나요? 별표 하나 제14호 과목 2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다음 보수를 결정한다. 가번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자 85제곱의 동그라미 나번에 첫 줄만 긋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까지만 줄 것입시오. 이게 있다면 이거는 밑에 주택으로 보니까 1. 매매 교환은 얼마? 0.5% 1000분의 5 찾았나요? 임대차는 얼마? 0.4%를 받아라.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다시 오피스텔 불러주세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지금 읽었던 게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이 85제곱은 우리말 하면 25평 기준입니다.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다면 하니까 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죠? 오피스텔에 전용 수세식 화장실 없는 데 있다 없다?
푸세식 화장실 있는 거 봤습니까? 오피스텔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이게. 그지? 아니, 오피스텔을 지어놨는데 거기 푸세식이 다 들어가 있다.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85제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푸세식 있을 일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면 이거는 주택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매매는 얼마? 0.5%, 임대는 얼마? 0.4%를 받는데 이제 이거를 넘으면 상가로 봐가지고 0.9% 범위내에서 협의하라. 이게 오피스텔의 표예요. 자, 다시 이 중개보수에 관한 법조문이 3줄이에요. 3줄. 여러분 지금 이 보수를 해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3개의 조문은 정확하게 숙지되어 있어야 돼. 갈로 역행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암기할 건 암기도 하고 이제 공부하자 그랬죠. 중개보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이냐 주택 외로 되어 있다니까. 두 가지. 주택은 어떻게 봤습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있어요. 아까 표 보셨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매는 0.7%까지, 임대는 0.6%까지 해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해라. 왜? 서울 물건과 강원도 물건이 다를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각 시도 조례로 결정한다면 주택 외인 물건은 어떻게 받는다? 국토교통부령이 역시 정해놨어. 나라가 얼마?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거래해.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푸세식이 없으면, 그 말을 다른 말로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면 이거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매매는 얼마? 0.5%. 왜 0.5%죠? 오피스텔이잖아. 그래서 기억해요. 그래서 매매를 0.5를 기억해 임대 0.4를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매는 0.5%, 임대는 0.4%를 받는데 이제 85제곱을 넘었다. 그러면 상가로 봐가지고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이 3개의 조문만큼은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명색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최소한 시험을 대고 안 대고를 떠나서 내가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수수료 얼마일까?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 조문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교재 242페이지입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42페이지 제일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설명 다 했지만 기억.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의 한도는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0.5%, 임대차의 경우에는 얼마? 1000분의 4, 0.4%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니은 하나 더 읽읍시다. 자,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면에 이꼴 해놓고 푸세식이 있다면 이래 적어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실은 그죠?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의 한도는 매매 교환은 얼마? 0.9% 상가로 본다 그랬죠?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협의한다. 자, 바로 밑에 3번 기준 중요합니다. 시험에 계속 꾸준히 들어옵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1,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계에 이루어지면 동일, 동그라미. 결국은 동일이 몇 번? 3번이면 뭐만 받는다?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항상 동일을 3번을 찾아내셔야 돼요. 3번이면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한다는 말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라고 칩시다. 여기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파는 걸 뭐라 그러죠? 매매.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매했다고 칩시다. 자, 갑이 아파트를 10억에 팔면 갑은 뭐 해야 되죠? 무하기는 이사 나갈 준비해야 되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사 나가려고 보니까 아파트를 구하지를 못하겠어.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자기 살림이 여기 그대로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내가 5억에 전세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전세 끼고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봐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회에 매매도 일어나고 임대도 일어났다. 그러면 개공사는 매매계약서 하나 적었겠죠. 임대차 계약서도 하나 작성했겠죠. 2건을 했지만 뭐만 받아라? 매매에 관한 것만 받아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동일이 세 개가 따라와야 된다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시험에서 슬쩍 하나를 뺄 거예요. 빼면 매매와 임대 둘 다 받는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일이 세 번이면 매매만 받는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동그라미는 그러므로 만약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체결되고 개공사는 매매에 관한 보수만 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받을 수 없다. 그 다시 설명했고, 자, 2번도 중요해요. 복합 용도의 경우, 이 복합 용도를 밖에서는 뭐라 그러면 주상복합 건물이다 그러는데,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2번의 첫째 줄, 주상복합 건물처럼 복합 용도로 쓰는 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의 면적이 줄 걸까요?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의 동그라미 해놓고 이거를 2분의 1 초과하라고 들어오면 얼마나 모질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옆에 초과 X 표시하셔야 돼요.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전체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주택 외의 물건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또 그림으로 볼까요? 주상복합 건물이니까 밖에 나가면 많아요. 자, 이런 건물의 1층이 상가예요. 2층은 주택이에요. 자, 이거를 주상복합 건물인데 이건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대해서 가격이 확 달라진다고. 아까 또 연습했지만 또 연습해 봅시다. 만약 이거를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이면 주택이면 그것도 펴봐요. 그리고 표도 익히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243페이지 밑에 표에 10억이면 매매를 얼마입니까? 표 찾겠습니까? 10억이면 얼마? 1000분의 5 찾았나요? 그럼 10억이면 5니까 얼마? 500만 원. 둘 다 받으면 1000만 원이 수수료예요. 근데 이 10억을 주상복합 건물을 만약에 상가로 봐버리면 어떻게 가죠? 0.9% 가잖아. 그럼 15 곱하기 0.9면 얼마? 900만 원. 둘 다 받으면 1800이에요. 주택으로 받으면 1000, 상가로 보면 1800.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야, 이건 상가잖아. 난 살고 있는 집이잖아. 주택이잖아. 이러면 싸운다니까. 그래서 법을 정해놨잖아요.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2분의 1 이상이라고 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만약에 2분의 1을 초과하면 이러면 2분의 1을 초과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 포함된다는 뜻에서 눈으로 학습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2분의 1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자, 봅시다. 1층 상가입니다. 2층도 상가라고 치고 3층이 주택입니다. 무슨 건물일까요? 졸다가 일어난 사람도 상가라고 이야기해요. 3개층 중에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 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상가잖아. 그죠? 다시. 1층 상가, 2층 주택, 3층 주택이에요. 뭘까요? 보나마나 주택이겠지. 이런 건 시험에 안 묻는다고. 1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래 시험에 딱 건다고. 같으면 뭘까요? 주택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꾸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수업에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막 이게 어렵거든. 아, 주택하고 상가가 같으면 주택이다. 딱 이렇게 의식해 놓으세요. 이렇게 암기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건 암기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이걸 대충 이렇게 들을 때는 잘 듣고는 찍을 때는 다른 데가 찍는다고요. 2분의 1 초과 이런 거 걸려들면 모질게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분의 1을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게 그죠? 한 4년 전에 출제를 하는데요. 아, 그때 출제위원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봐도. 이제는 별로 대단 안 하지. 이제 한번 봤으니까. 문제를 이래 냅니다. 주택 부분이 3분의 1인 건물로서 뭐 예를 들면 10억에 매매를 했다. 수수료 얼마 받아야 됩니까? 해놓고는 밑에 조례 0.5%, 0.7%,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럼 주택 부분이 3분의 1인 건물로서 하면 아예 이거는 뭐다? 상가다. 이렇게 딱 봐야 되잖아. 그죠? 상가는 0.9% 보면서 협의하는데 밑에 조례 표를 딱 갖다 놨다니까. 저 표를. 그죠? 그러면 10억 곱하기 그 표 보고 계산하는 사람은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계산 딱 하면 반갑게 1번의 답이 딱 나오도록 만들어 준다고. 그럼 쫙 계산했는데 1번 탁 찍는 순간 또 내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아, 문제 잘 냈죠? 차라리 이게 상가로서 이래 들어왔으면 학생들이 안 속는다고. 주택을 딱 놓고 주택 부분이 3분의 1인 건물로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아예 상가다. 딱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표는 주택표를 딱 걸어 놓는다고.
이거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게 4년 전에 고려 나왔어요. 원래 여러분들 한번 틀려보셔야 돼. 한 번만 틀려보면 이거는 연습이 되는 거니까 아주 문제 잘 냈어요. 이제 4년 전에 문제인데 이제 지금은 별로지. 이제 우리 훈련이 다 됐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들어온다 하는 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교육은요. 이론만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문제 푸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문제풀이 끝나면 또 이론 끝나면 문제풀이 그것도 아쉬워서 또 시험 치고 풀고 시험 치고 모의고사만 이렇게 스케줄이 착착착착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3번도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1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줄 걸까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줄 거 놓습니다. 제일 밑에 2번 법인인 개공사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이루어지면 줄 것입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른다. 이 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사례를 설명해 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에 가면요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여기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합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수원에 있는 아파트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당연히 법인이나 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역이 다 다르잖아. 사무소가 있는 서울시 조례로 받아라. 강남 조례로 받아라. 경기도 조례, 수원시 조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방금 줄 것이었잖아요. 사무소와 물건의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답은 1번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1번을 못 찾는 분은 줄 꺼놓고 이제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수는 항상 시도 조례라는 말. 아까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이런 말 많이 했잖아. 그죠? 시도 조례로 간다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지금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고 서울 중개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수원에 서울중개주식회사 수원지점 분사무소가 있는데 여기 분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가면 유성구가 있고 거기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거래했대요. 또 다 다르잖아. 1, 2, 3, 4, 5번, 6번 어디로 받아야 된다? 답은 몇 번? 3번 찾아내야 돼요. 지금 방금 줄 거지만 분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 여러분 꾸준히 공부했지만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을 따라갑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분사무소 소재지를 가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자, 오른쪽 올라가면 243페이지 초과 보수에 반한 의무입니다. 제일 위에 판례인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요율 및 한도액 표를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은 강행 규정의 위반으로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거 줄 것이야 돼.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한 부분은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죠. 원래 중개보수 300 받아야 돼. 그런데 개공사가 500을 받았대요. 무슨 현상? 잘하는 현상, 잘하는 현상. 그런데 초과 금품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0 받았어. 그럼 이 초과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300만 원은 정상이고 초과 부분을 뭘로 본다? 무효로 본다.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그럼 초과 부분이 무효니까 초과 보수 전체가 무효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초과 부분은 무효로 본다. 그럼 이게 전부 무효의 법리다.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고 초과 부분은 무효니까 요거는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까지가 판례의 성질입니다. 거기까지 익히시고. 자, 하나 빠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 계산하는 것도 열심히 들으셨는데 이런 수수료를 언제 지급해야 될까요? 지급하는 시기.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교재 238페이지. 자, 23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보수의 지급 시기 찾았습니까?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그렇게 약정이 제일 중요해요. 나 계약할 때 줄게, 중도금 때 줄게, 아니면 5월 15일 줄게, 이렇게 약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통상적으로 약정을 한다 안 한다?
거의 안 하죠, 현장에서. 그러면 바로 밑에 줄에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겠다. 이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245페이지. 자, 이번에는 실비편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중개보수가 제일 중요하죠. 시험도 중요하고. 자, 근데 사실은 경공사가 받을 수 있는 게 보수 말고 뭐도 받을 수 있다? 실비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실비를 실제 비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실비에 대해서는 시험에 묻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 거기 보면 실비의 부담자입니다. 넘어가면 여기 있죠. 표로 합시다. 246페이지 중간에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표, 중개보수 표 보고 있습니까? 중개보수 밑으로 내려가니까 완성의 대가다. 누가?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지금까지 설명했는 거잖아요. 오른쪽 확인, 설, 실비라고 돼 있죠. 사실은 확인이라기보다는 시험에서는 권리관계의 확인이라고 말이 잘 나와요. 앞에 권리라고 2개 넣어요. 권리를 확인하는 실비, 권리 적어놓고 바로 밑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누구한테 받는다? 권리를 이전하는 자한테 청구한다. 이전의 동그라미.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오른쪽에 예치의 실비.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이것은 누구에게 받는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 취득. 이제 그거 2개를 돌리면서 묻습니다. 자, 교재는 짚어드렸고 주목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면 개공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이런 거 한번 떼봐야 되겠죠. 그렇게 떼보는 것을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지금 권리 적어놨잖아, 그죠?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이전하는 자한테 청구한다. 이거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자, 매수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공사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맡길 수 있는데 개공사 이름으로 맡기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내가 안전하게 가입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경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자 돈을 부담하는 거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라고 공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한테 받고 이전하는 자, 즉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청구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취득하는 자. 이것만 2개 돌려서 문제 낸다 이 말이에요. 이전과 취득. 됐습니까? 그거 2개만 의식 있게 딱 봅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이지는 못하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했다. 10억짜리 아파트 거래하면 아까 표 보셨죠? 0.5%였죠.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면 감지덕지지. 등기부 등본 떼받는 비용 4,500원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죠. 만약에 권리관계 확인하는 거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4,500원 주세요. 이러면 갑이 뭐라고 할까요? 어디 아프시나 이래 안 묻겠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파트니까 뭐 서류 다 떼봐야 10,000원도 더 되겠나마는 만약에 이게 공장이다. 그러면 수십 필지 공장을 거래하면 서류 떼는 값만 4,500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비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 번씩 건다고 이게. 뭐 안 받을 때 안 받을 값에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다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 누구한테? 이전하는 자한테. 그걸 시험에 취득으로 낸다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누구? 취득하는 자. 실비는 그거밖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교재 246페이지 제일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수수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금지행위라는 거 공부하셨고 제일 밑에 줄에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오른쪽 올라가서 수수료 요율 표는 부착해놓고 하라 그랬죠.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 안 하면 이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때 우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이보계 문표 반납할 때 이보계 할 때 게시 의무 수수료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교시 수업이 284페이지 개공사의 상호협력편이라는 단원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합니다.